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천왕사를 돌아보고 왔는데 그 사천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왕사 하면 명랑스님의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도리천에 자기를 장사 지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했었고, 그런데 그 도리천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그걸 랑산이라고, 그러니까는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금강산, 그리고 중앙에 랑산. 그러니까 랑산을 도리천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이라고 본 겁니다. 수미산이라고. 그 신라에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진평왕 때나 이런 때는 불영국토설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가섭 부처님의 터가 가섭 부처님의 유적지가 사실은 신라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여기가 더 불교의 성지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종설이라고 해서 또 뭐가 있냐면 석가족 혈통, 신라의 왕계는 석가족 혈통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자장율사하고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태화지 용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신라의 왕계는 실제로는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선덕여왕이 왕권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과 차별해서 조금 더 한 단계를 높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성골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크샤트리아, 찰제리 종성설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덕여왕을 좀 더 강조시켜서, 이 사람은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신성한 혈통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양쪽에서 땡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땡겨요. 그래서 성골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부처님과 혈통이 통하는 그러한 계통이에요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인지 안 그러면 그보다 조금 뒤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실제로 신라에 있는 그 랑산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앙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게 신라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지. 그리고 랑산을 우리가 한 바퀴 토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왕사가 랑산의 저쪽 끝쪽에 있다면 그 황복산은 저쪽 뒤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제 개념으로는 5분에서 7분, 여러분 개념으로는 약 한 15분 정도 걸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은 게 실제로는 절반을 다 걸은 겁니다. 절반을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 토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라는 성지순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왜 랑산인지 옆에 산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찐바가 졌습니다, 산이. 그게 아마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그러한 짐승과 형태가 유사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랑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랑자를 썼고, 이제 신라가 점점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의미부여가 되는 과정에서 신라에 수미산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선덕여왕과 연결을 시켜놓은 지금 구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진짜 자기를 수미산에 묻어달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평왕 때는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제석천과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제석천 신앙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혈통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불영국토설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들이 사실은 신라 안에서 잘 융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과 연결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섭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이 잘 안 되니까 가섭 부처님이에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층위로 뭐가 지금 보이는 거냐면, 수미산, 우주의 중심이 사실은 경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변방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황룡사 구층목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황룡사 구층목탑은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최강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는 우주의 중앙이에요, 우주의 중앙이라고 말하는 그 수미산설은 선덕여왕 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그 랑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덕여왕이 수미산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첨성대, 그 첨성대가 수미산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33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네모나고, 수미산 형태가 위에가 네모나요. 그리고 평평하고,
그래서 그게 수미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수미산 모티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이에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중심이면 중국은 뭐가 되냐면 변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없으면 당나라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에 따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의 자부심이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한국사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덕여왕이 거기에 이제 랑산에다가 장지를 지내고 나서 나중에 한 30년 뒤쯤에 랑산 남쪽 그 밑에 사천왕사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수미산을 보면 수미산이 두 가지입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첨성대 같이 생긴 걸 수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첨성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말고 여기서 네 군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사천왕이 사는데요. 사천왕이 사는데 유건타라산이라 그래서 수미산의 테라스 같은데요. 테라스 같은데 그 네 군데가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사천왕이 사는데, 그러니까 맨 위에는 도리천, 제석천이 사는데 그 다음에 사천왕이 사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에 선덕여왕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는 선덕여왕이 도리천에 산다라는 거고, 그 중간쯤에 사천왕사가 지금 아침에 갔었던 사천왕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천왕사 위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선덕여왕이 거기를 수미산이라고 수미산정이라고 도리천이라고 얘기한 거가 정합성이 맞는다라고 1차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덕왕 직위삼사라고 선덕여왕이 미래를 예견해서 본 세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모란 사건, 그 분황사하고 연결되는 모란 사건,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 당나라 태종이 보내온 모란꽃에 향기가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를 미리 안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옥문지, 영묘사 옥문지에서 개구리 우는 걸 보고 백제군이 심공한다 라는 거를 알아냈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사건.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고, 자기 죽을 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죽을 날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누구랑 잠깐 했었는데, 존엄사를,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불교적으로는 존엄사를 용인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교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명을 끊는 거예요. 자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수행포기라고 합니다. 그걸 수행포기.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 것들을 금지시킨다, 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종에서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내가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덕전등록 같은 데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노스님이 뒷방 노스님이 내가 언제 열반에 들겠다 그렇게 주의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날짜를 고지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스님이 그날은 행사가 있어서 스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면 내가 다음에 죽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오니까 그때는 주의 스님이 이제 그때 내가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 주의 스님이 그때 신도 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음에 오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와서 이날은 괜찮냐고 이랬더니 그날은 절에 별일 없으니까 돌아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아 스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돌아가신다고 얘기해서 내가 언제 죽겠다라고 해서 동쪽 문으로 나가서 관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 관 속에 들어가요. 관 속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안 죽어. 그래서 오늘은 그날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되게 좀 재미있어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지를 해서 남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관 속에 들어가서 한 몇 시간 있다가 오늘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서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나가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래. 그러니까 뭐 관문을 닫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아스님은 요령을 흔들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누구는 또 이제 거꾸로 물고 나서서 뭐 열반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전제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 날짜를 고지할 수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의 어떠한 특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충분히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고지가 된 거고, 나중에 사천왕사가 들어서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선덕여왕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사천왕사를 넣어서 그 이야기들의 정합성을 맞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덕여왕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덕왕 직위 3사들도 대부분 일화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윤색이 되면서 김춘추 계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후루룩 짭짭 하는 과정에서 우왕청왕은 왕씨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공민왕을 이어서 공민왕의 정신을 이은 게 이성계다라고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이 떡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진짜 그렇게 대단하냐? 물론 대단한 점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고려 왕들 중에서 태조 왕건을 제외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공민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민왕이 거의 나라를 말기 시작한 왕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기울게 한 왕이 어떻게 저렇게 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왕청왕은 왕씨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성계의 계통을 자기 쪽에 이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종묘에 공민왕의 진영이 모셔져 있어요.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와 똑같은 스토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선덕여왕과 태종무열왕의 사이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종무열왕계라고 하는 조금 비정통 계열, 그러니까 중대신라를 열었던 약간 비정통 계열이 선덕여왕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동륜계와 사륜계의 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스님, 명랑 스님입니다. 명랑 스님, 아주 명랑한 스님이에요. 그 사천왕사를 창건하신 게 그 명랑 스님의 신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종. 그래서 명랑 스님이 자장률사의 조카긴 조카인데 자장률사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제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천부관음에게 기도해서, 천부관음이라고 하는 게 관세음보살을 천부를 모셨든지 아니면 천수관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모시고 아버지가 딜을 합니다. 부처님하고 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아드리면 출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자장률사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아들이 없다는 게 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장률사보다 밑에 여동생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료를 잘 읽어보면 실제로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리고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누나의 아들이 자장률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명랑스님이에요. 그래서 명랑스님이 실제로는 자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중국에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밀교를 배워요. 밀교 술법들을 배우고, 이렇게 술법 배워 갖고 오는 사람들은 배 타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물로
우물로 막 집으로 막 빨아 옵니다. 이 우물이 어디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 우물이 다 물길이 속에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우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와요. 타운 포탈이야, 타운 포탈.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거든. 그렇게 해서 우물로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쓰이질 않습니다. 문무왕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르질 않아. 신분이 좋은데도. 왜? 자장률사가 태종 무열왕한테 밀려가지고 명주,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쪽 세력들이 다 붕괴하고, 명랑은 사실 자장계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분류된 것 같아. 야, 너네 삼촌이잖아. 이렇게 해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중국과 당이 전면전을 펼치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백제 땅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남쪽은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너네가 그것까지 다 먹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백제까지 당이 먹어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제가 낫지 당나라가 거기까지 지배권을 확대하면 신라가 안위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돼서 당나라하고 신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선제 공격을 하니까 그때 하필 누가 유학을 가 있었냐면 의상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외교사절로 가 있었던 외교 총책임자가 문무왕 범민의 동생인 김인문입니다. 김인문. 그래서 김인문이 거기서 외교사절로 가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신라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재밌습니다. 신라가 선빵을 날려. 선빵을 날린다는 뜻은 뭐냐면 약간 불안했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만 하면 그 선제 공격의 뒤에 김유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유신이 그거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누가 그걸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겠어. 선제 공격을 해서 당이 뒤통수를 맞고 윽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사신으로 와 있던 외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김인문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가두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 당시 문무왕 그러니까는 김춘추 아들이, 첫째 아들이 문무왕, 범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인문이거든요. 김인문이 잡혀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 되기를 바래서 나중에 만든 게 인용사. 어저께 그 월정교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제가 얘기했었던 인용사라고 하는 절을 관음도량으로 잘 해서 축성을 해서 잘 풀려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때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식을 넣어주러 간 사람이 있어요. 신라 진골에. 그때 종남산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의상대사입니다. 이 의상대사 얘기도 진기하거든. 의상하고 원효가 누구한테 수학하러 간 거냐면,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간 거냐면 나라라 슈퍼보드의 현장스님입니다. 삼장법사 현장스님. 중국 불교에서 영웅이 두 명이 있어요. 그게 천태제자대사, 그 다음에 화엄종의 현수 법장스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시대를 떨어져서 육조 해능스님, 이렇게 세 명까지 꼽을 수 있는데, 이 양반들보다 살았을 때 신격화된 유일한 사람 현장스님입니다. 현장스님입니다. 그래서 현장스님 계실 때는 현수 법장스님 이런 분들은 뭐 이게 대거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중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천재적인 사람.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한테 수학하러 한 번 가다가 고구려한테 잡혔고, 아마 육로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첩자로 몰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록 굉장히 재밌는 기록입니다. 첩자로 몰렸다라고 하면 안 죽을 만큼 맞은 겁니다. 그렇게 써 있진 않아. 하지만 그 기록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물론 두 양반은 그렇게 첩자는 아니었지. 그래서 한 번 가다가 빠꾸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효는 무덤에서 자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행열식 석실고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문영왕릉 같은 거, 이렇게 터널 같이 생긴 그런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허물어져 가지고, 전실이 허물어져서 동굴인 줄 알고 자다가 첫날은 잠을 잘 잤는데 두 번째 날은 그게 보니까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그래서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토간불이. 마음이 생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생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해골물 사건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제가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무덤이 어떻게 동굴로 오해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해골물을 마셨다 이러는데, 해골물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밤이라도 해골물을 바가지로 오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잡아보면. 두 번째 이제 가다가 원효는 그 무덤 사건으로 인해서 되돌아오게 되고, 의상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장안, 지금 서안까지 갔어. 유학을 갔는데 문제가 벌어졌죠.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뭘로 추정하냐면, 현장 스님이 희한하게도 중국 민족, 중국 국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약간 차별합니다. 네가 한 것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정신 자세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원측 스님. 원측 스님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 왕족 출신.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가지고 가장 유명하게 된 스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분이 구화산의 김교각 스님, 김지장 스님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사천성의 무상 스님, 정중사 무상 스님. 그리고 가장 머리 좋은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상 스님은 선파입니다. 선불교. 그리고 이 원측 스님은 유식종, 유식법상종. 이게 제일 머리가 좋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원측 스님 계가를 나중에 태연 스님이, 신라의 태연 스님이 이렇게 계승하는 걸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고 6개 국어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고승전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나온다고.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새로 배운 거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규기 스님한테만 가르쳐 줍니다. 당나라 그 혈통 좋고 출가를 한 머리 좋은 분이에요. 그 규기 스님한테만, 자은 규기 스님한테만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문지기로 자기 다른 제자들을 시켜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1대1로만 딱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그거를 원측 스님이 그 문지기 제자들을 매수를 해서, 원측 스님은 왕자 출신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 뜻이냐면 많지, 유복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베풀어 주면 다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대돌 밑에서 들었대. 신발 벗는 데 밑에서 이렇게 딱 들었대. 그리고 듣고 규기 스님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원측 스님은 한 번만 듣고 이해해서 자기네 절인 서명사가 있습니다. 종남산에 서명사.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현장 스님이 나중에 듣고 깜짝 놀라더래. 어떻게 나밖에 인도에서, 내가 지금 인도에서 유일하게 듣고 온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지? 이렇게. 그게 이제 원측 스님의 총명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뭐냐면 중국 한족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한족의 특수층에게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생각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의상대사가 현장 스님에게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갔는데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측 스님은 그냥 굴복하고 있었던 거고, 조금 이게 띠꺼워도 저 양반한테 내가 배워야 되니까 라고 해서 참고 있었던 거고, 현장 스님은 좀 뻣뻣했던 것 같아. 나중에도 신라에 돌아와서 이 양반이 중앙으로 못 나가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석사까지,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뻣뻣해서,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한테 가니까,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뜬 양반이니까 만나줘도 뭐 신라 왕족입니다,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콧바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갈랬더니 너무 많이 왔지.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갈라니, 아니 집에다가 얘기해놓고 왔을 거 아니야. 내가 진골 귀족인데 나 유학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말렸을 거거든, 분명히.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뭐 출가를 했고 그렇다 그래도 한두 번 말리는 척이라도 했겠지.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도 말리는 척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멋있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딱 나왔는데 스님들한테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나 유학 간다 이렇게 하고 나온 뒤에 벤치 맞았는데 이러고 가기 너무 힘들지. 그래서 코를 빠뜨리고 종남산에 지상사로 갑니다. 지상사로 갑니다. 지상사에 대단한 도인이 있었지. 그게 지엄스님입니다. 지엄스님. 그때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은 그때 재가인이고 재가인도 같이 가르쳐. 그거는 장사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인데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인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가인한테 하는 거면 재가인만 다 오는 거지. 자, 내가 학당을 열었는데 한 서너 명 앉아 있어. 근데 거기에 재가인도 있고 스님도 있어. 팔이 날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지엄스님이 제일 잘한 거는 제자를 잘 뒀다는 거. 한쪽에는 의상스님, 한쪽에는 법장스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종남산은 중국 장안에서 남쪽에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남산에 있는 세력들이 장안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아직 제대로 못 들어간 약간 이류들, 호십탐탐 노리는 이류들, 그리고 나중에 화엄종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안 쪽에서 주류로 있었던 거는 현장 스님의 법상종입니다. 유식종, 유식법상종, 유가법상종이라고도 하고 유식법상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신유식학파, 호법계열의 신유식학파인데 이쪽이 장악하고 있고 이 화엄종은 그 다음 세대에는 이걸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법장 스님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고 이런 거 할 때 밑에 이렇게 짜바리로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알바도 뛰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참여도 역장에 참여도 하고 뭐 이랬던 상황들이고, 그래서 현장 스님은 너무 대단하니까 그래서 종남산에 그렇게 유학하고 있다가 김인문이 잡혀서 지금 구금됐다, 깜빵에 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왕의 동생이잖아요. 당신도 진골이니까 친척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사식을 넣어주러 갔대.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식을 넣어줍니다. 이게 한국의 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사식을 넣어주러 갔더니 김인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가 서해로 50만 대군을 띄워서 배로다가 침략을 한다. 신라를 침략한다. 라고 하는 정보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얻었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내가 이거를 전해줘야겠다. 신라 왕실에 전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벌써 지엄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지엄스님 돌아가셨고 그 끝난 상황에서 현장 스님이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제 너무 급하니까 지금 배를 띄운다는데 뭐,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려고 왔어요. 왔더니 그때 자기를 후원해 줬었던 사람, 그게 이제 원효와 의상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원효는 자기가 스스로 뻐꾸기를 날려서 바람이 났다 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의상은 선묘라는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생팬. 사생팬인데 별로 이게 의상은 또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좋게 말하면 원흉무해한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재미삼아 사는 스타일인 거고, 의상은 이렇게 딱 분명한 사람이에요. 엄격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 사생편에게도 말을 못 하고 왔지. 그래서 선묘가 그거를 나중에 딴 사람한테 듣고 쫓아가잖아. 배 타는 데를 쫓아가잖아. 그랬더니 배가 출발하니까 거기서 자살을 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마 스토리는 끝이었을 거고,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용이 됐다. 용이 됐다. 뭐 이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석사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의상이 그거를 이제 왕에게 고지하고 나중에 부석사로 넘어오는데, 부석사로 넘어올 때도 선묘가 그 바위를 들어서
배를 타고 올 때도 선묘가 호의를 해주고 끝까지 이 양반은 주변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돌아요. 그리고 부석사에 가니까 거기에 도적 같은 게 있더래. 그게 아마 비불교적인 세력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도 선묘가 바위를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용이 여러 역할들을 해. 배 안전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수영을 해야 되고, 이건 또 이렇게 아씨 막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옆에 선묘각이 있어요. 지금도 선묘각이 있어요. 지금 부석사에 가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전설이, 이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들도 자꾸 되는 게 실증적 유물이 나온다니까 자꾸.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앞쪽에 밑에 보면 그게 용 등척추 같이 생긴 바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파보면 그게 있어요. 한 13m 정도 용맥이 있어. 그래서 그게 선묘가 거기서 또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오만 얘기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역사고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는 이게 알딸딸한 그런 세계 속에서 뭔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상이 이제 왕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문무왕에게 고지를 해주니까 문무왕 입장에서 그걸 들었는데 50만이 오는 걸 방법이 없어요. 어쩌라고?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화엄종이 별 볼 일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화엄종이 진짜 뭐 별 볼 일이 있었으면 제가 법계관을 해서, 화엄의 법계관을 해서 저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고지만 해주고 가. 그 얘기는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회의를 소집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군사력으로는 이미 김유신이 있어도 그게 있습니다.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군사가 몇 배 차이가 나버리면 작전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거는 현대 운동 경기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종격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체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잘 안 통합니다. 그걸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몸집을 불리잖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진짜요 이게. 그 손자병법에도 나와. 그게 병력이 2배 이상 차이 나면 이게 작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대전은 무기전이기 때문에 병력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그 걸프전에서 이라크 100만 대군 어쩌고 했지만 그냥 묶어놓고 팼잖아. 그런 거 보면 지금 현대전은 안 통하는 거고, 진짜 진기한 경우만 그것을 계략으로서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평지에서 붙는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방식을 써서, 그게 우리도 있었잖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댐으로 조졌다라고 하는, 이게 믿지 못할 사건.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척후를 하는데 수십만이 움직이는데 그 앞에 물 막은 거를 척후가 안 됐다고? 그렇게 될 확률은 진짜 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댐 전술은 일부분이었을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전술들로 해서 을지문덕이 이겼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대단한 거고, 그거를 중국 자료나 이런 데서는 댐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자연재해로 졌다라고 하는 게 들쪽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부분을 약화시키는 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 거예요.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척후가 다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치지 않으면 사령관이 그걸 못 해낸다는 거는 사령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전회의를 하니까 방법이 없어. 50만 원 어떻게 막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때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명랑 스님이 우물로 올 정도로 대단한 신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랑 스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비방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 건데. 안타깝지. 내가 늦게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도 그 신인종 명랑 스님 계통의 사찰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래서 그 명랑 스님이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절을 하나 지어달래. 그러면 내가 문두루 비법, 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두루 수인, 그 다음에 만트라는 진원.
그 다음에 만다라는 정신으로서 이렇게 깨달음을 영적인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두루, 그 다음에 만트라, 만다라. 문두루는 무드라라는 거예요. 인도말로는 무드라. 그렇게 해서 수인, 탁탁 이렇게 하는 수인을 딱 해가지고 뭔가를 신비한 힘을 일으킬 수 있대. 입으로 아마 진언도 했을 거예요. 같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 만다라 경계를 만들어냈을 거거든요. 근데 나만 할 수는 없고 12명 찌끼다시가 필요하대. 근데 그 찌끼다시는 유가승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상종 계열. 법상종 계열. 그래서 12명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절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을 지을 정도의 힘이 그 시간이 안 돼.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뭔 절을 지어. 절 지어놓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길 수 있었는데 절이 완공이 안 돼서 졌어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채색 비단으로다가 이렇게 오색실 같은 걸로 결계를 딱 치고 그 문두루 비법을 할 수 있는 문두루 도량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탁탁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2명의 유가승들과 그러니까 법상종 스님들과 더불어서 이게 밀교 작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풍이 불어서 꼬르륵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5만 군대 별동대가 다시 오는 거를 또 손만 돌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손만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해, 이게. 그때 잠수함이 있었으면 방법이 없었을 건데, 이게 뭐야. 이순신 장군은 이건 깜도 안 됩니다. 그 가서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싸웁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손만 돌리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이러면. 그리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아직도 합니다. 이게 일부가 아직도 해요. 그게 재지낼 때, 관욕할 때. 관욕할 때 보면 뭐 건단진언, 계단진언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 신인종이라는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신인, 수인을 신비한 수인, 신비한 수인 종파예요. 그래서 명랑 스님이 신인종의 개조가 되고 그 사천왕사가 첫 번째 절입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그래서 사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호국 사천왕, 그러니까 불법을 호위하는, 그래서 나라를 호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가기만 하면 죽지? 네가 그 내용을 알아봐라. 라고 해서 특파 옵니다. 그래서 특파가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이 너네 나라 절에 사천왕사라고 있다던데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신라에서는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보사찰이에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뜩 망덕사라고 하는 아까 그 사천왕사 맞은편에 조그만 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망덕사를 지었대. 대충 이렇게. 그래서 사신한테 여기가 사천왕사예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외교관들은 다 어느 정도 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되고 머리도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센 삥이거든. 이게 진짜 이거 약을 팔아도 이렇게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천왕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천왕사하고 망덕사 이야기, 그리고 그 사천왕사 위에 선덕여왕릉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사실은 그 사천왕사와 관련해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을 멈추는 사람. 스케일 크지? 그 월명사가 사천왕사 사람이에요. 월명사. 도솔가 피리를 불면 달이 멈춰. 피리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달이 음악의 애호가야. 응. 이게 저 구약에 보면 여리고 성벽 무너뜨릴 때 이게 그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거든. 비잖아. 태양을 멈춰버리거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피리로다가 달을 멈춰. 이게 뭐 태양과 달이 동네 북이요.
이게 무슨 씨. 야, 그 성 무너뜨릴 때까지 아직 해 좀 냉겨 이러면 해가 그래?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는. 야, 뭐 장난 아니야. 태양 입장에서는 지구가 배도 않을 거다. 태양의 눈에서는 지구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재밌지요. 그래서 달이 그 소리 들으려고 피리를 너무 잘 불어서 와, 이렇게 감동을 하고 멈춰 있다. 그리고 너무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달이 창피해가지고 수줍어서 이렇게 숨는데. 그게 수아페월이잖아. 수아페월. 꽃도 부끄럽고 달도 이렇게 숨는 거예요. 나 미친다. 옛날 사람들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구가 저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잖아. 지구가 뽀장나요.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아작난다. 자, 그래서 사천왕사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정도 해드리고, 그러니까는 명랑스님 이후로도 계속 사천왕사와 관련해서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월명사 기록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정도 들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